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의 오금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통포럼에서 제3주제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사항은 ESG, 요즘 유행하는 ESG 중에 S와 관련된 공정거래와 상생에 관해서 유통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요즘 핫 이슈인데요. 이 공정거래는 ESG 중에서 S와 사회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S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울러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창의적인 기업 활동도 조장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아울러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에서 공정거래법이 공정한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 사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회사의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래서 그냥 N유업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3년경에 N유업이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라든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속칭 밀어내기를 하는 갑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0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형사 고발까지 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과징금 및 형사 고발로 끝났겠지만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이 건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의 레퓨테이션 및 사회적인 인식을 굉장히 악화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엄청난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연간 매출액이 10% 넘게 하락했고요. 영업이익도 170억 넘는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이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것이 ESG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 다음에 형사고발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그 다음에 기업 평판에 막대한 리스크를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정거래 분야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 너무도 당연하겠습니다만 공정거래법의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전방위적으로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증원하고 있고요. 현장 조사도 매우 자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공정위의 소관 법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심사 지침,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이드를 제정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담합이 일어날 경우에 자진신고 제도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에서 특히 유통, 가맥, 하도급 분야와 관련해서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라든지 동반성장 협약평가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좋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 평가 등급에 따라서는 직권 면제 등 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이런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를 통해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지속적 상생 성장을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유통사 여러분들의 공정거래 분야에서 주요 규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와 관련된 공정거래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별법으로 5개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주로 대규모 유통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납품업자와의 사이를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유통업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편의점, 또 슈퍼, 카테고리 킬러, 온라인 쇼핑몰, 복합 쇼핑몰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업체들이 속칭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이 대규모 유통업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가맹사업법, 이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요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성장세가 급속도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통신 판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판매업자 또는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 판매 사업자 또는 통신 판매 중개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앞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에 계신 분들이 유의해야 될 법이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통업에 계신 분들은 유통만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될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PB 제품을 많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유통업자와 PB 수급 사업자 간에 하도급법도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도급법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도 거의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4개의 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의 규제 동향에 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된 사안이긴 한데요. 대체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지연 교부했다든지 부당 반품했다든지 부당하게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취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금년 5월에만 해도 약 54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요. 작년 11월에 한 40억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 있고요. 또 작년 1월에 400억 넘는 과징금이 부과돼서 굉장히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 있었고, 이 사안은 최근에 신문에 나온 바와 같이 고등법원에서도 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라는 판단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가 매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법과 가맹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에 가맹본부를 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왼쪽에 이제 납품업자가 계약을 통해서 상품을 공급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에 관한 서면을 제공해 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 우선 법 위반이 발생하고요. 다음으로 이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겠다고 주문을 한 다음에 합리적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대금을 주면서 감액을 한다든지 지급기한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모두 그 규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속칭 판촉비용 부담 전가라든지 배타적 거래라든지 이런 갑질을 지금 규제하는 내용이 대규모 유통업법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의 사이에 이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판매된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즉 그 영업시간을 구속한다든지, 또 매장 설치 비용을 그 본인한테 배상해 달라고 한다든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다든지, 또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든지, 이런 점들을 그 규제하기 위해서 그 가맹사업법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거래 구조에서 소비자와의 사이에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법률 관계를 규제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부당 반품입니다. 즉,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된 이유는 납품업체가 이미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반품하는 사례가 워낙 많아서 납품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당 반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그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특약 매입 상품의 경우에 당연히 반품을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기재해 놓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 납품업자에게 그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을 요구해 놨음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반품 요청서를 진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납품받은 상품을 안 팔렸으니 납품업자가 다시 가져가라 라고 부당하게 이제 반품을 해서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매출이 잘 안 된다든지 점포 리뉴얼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신상품 출시로 인한 신규 상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납품업자가 요구하고 납품업자와 합의를 하여야만 이 정당한 반품 사유가 됨에도 그런 합의 없이 반품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유통업에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은 특정 매입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직매입 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거래 기간 중에 특정 매입 거래로 계약을 변경한 다음에 반품을 한 이런 사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계절용품이 아닌 상품을 마치 계절용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품한 행위라든지, 또 계절용품을 지나치게 늦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사례에 대해서 공정위가 규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판촉 비용 분담 부분이 사실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첨예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판촉 행사가 사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하거나
뭐 이 마케팅 기법으로 판촉 행사를 통해서 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자에게 다 이익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익의 대부분을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취하고 납품업자는 그로 인한 이익을 거의 보지 못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자만 부담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따른 이익을 납품업자가 못 받기 때문에 이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촉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판촉 행사에 대해서 납품업자와 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명칭이라든지 성격, 기간들을 정해야 되고요. 또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이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한 그 합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비용을 5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규제가 너무 이제 조금 엄격하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 판촉 행사를 너무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오히려 중소 납품업자들에게 많은 그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이 판촉 행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조금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주제라든지 홍보, 고객 지원 방안 등을 행사를 그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고, 또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도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이 판촉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발성을 인정해준 그런 이제 그 가이드를 내놓게 됐습니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또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그 전체적인 뭐 정기 행사라든지 그 유통업 백화점이라든지 뭐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납품업자들이 동시에 이 할인 행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차별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이 완화된 심사 지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납품업자들에게 과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보다 완화된 이 심사 지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럼으로써 납품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발성, 차별성 기준을 완화한 것은 온라인 쇼핑몰 심사 지침에도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자발성과 차별성이 약간 완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납품업자한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에서 공제해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실시하는 광고 또는 판촉 활동 등으로 투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 사후 계약서가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광고나 판촉 행사에 이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업원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부분에 관해서도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납품업자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반드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으로 판매 장려금의 지급 목적과 지급 시기 등을 규제해야 되고, 또 그 각각의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도 이게 성격상 실제로 판매 장려금이 되어야만 이 합당한 판매 장려금이라고 인정해주는 쪽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행위 사실을 말씀드리면, 직매입 거래 관계에 있던 납품업자들과 연간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그 신상품 광고비 수령 전에 별도의 신상품 광고 계약서만 체결해 놓고 신상품 광고비를 장려금 명목으로 수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발주 장려금도 똑같이 연간 기본 거래 계약 없이 발주 장려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위는 위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 사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한 거래 상대방, 즉 가맹본부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래 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그렇게 구속한 행위라든지, 또 그런 그 가맹본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그런 행위로 이제 그 공정위에서 규제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그 지정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과징금도 부과받은 그런 사례들, 또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시정명령 및 교육명령, 과징금을 부과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그 조치유형별 실적을 보시면 여기 통계와 같이 164건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규제 실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맹본부가 아직도 가맹사업자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ESG 관점에서 보면 특히 가맹본부의 경우에 이 S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가맹본부 쪽에서는 법 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가맹점 사업자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가맹본부가 결국 가맹점 사업자의 자금, 뭐 인적 자금이나 또 금전적 자금, 이런 자금을 통해서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점하고 달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대해서 준수해야 될 의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맹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뭐 좀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그 최근에 ESG의 S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당거래 거절이 있습니다. 이 부당거래 거절에는 영업 지원을 거절한다든지 갱신을 거절한다든지 또 존속 중인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는데요.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이라든지 가맹계약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그 가맹점 사업자가 이 가맹점 사업자도 통일적인 양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를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로 둠으로써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으실 때는 법령과 그 가맹 계약의 내용에 정확하게 그 부합하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맹본부 측에 법률적 조언을 드릴 때는 그 상대방의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명백하게 그 계약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간보다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갱신하지 않는 방향을 조금 더 그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과 가맹점 사업자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협의를 할 때 이 표현에 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법률 상담을 많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가맹점 사업자 측에서 이 가맹본부 직원과의 대화는 거의 100% 가까이 녹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 절차는 준수하셔야 되고 그 절차 준수와 관련해서도 이제 내부 문건 표현에 매우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 점포라든지 악성 점포라든지 퇴출 대상 점포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잘못 쓰게 되면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계약과 다르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그런 염려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맹본부의 경우에 이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떤 통일성 이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가맹사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에 대해서는 법률상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문하는 그 품목을 정하는 것도 이 가맹 사업을 위해서 필수 품목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점을 잘 구분하셔서 가맹 사업을 위해 필수 품목이 아닌 것은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영업지역은 당연히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업 지역을 변경할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빼고는 이 원칙적으로 그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잘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공정위 그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본부의 경우에 성실히 협조해야 되고요. 가맹본부의 경우에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이나 또는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법은 간단하게 개정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비대칭성이라든지 협상력의 열의 이런 것들을 이 규제 당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 개정안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법이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과거에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중개업 등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 난삽하게 좀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 또 온라인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그 다음에 자체 인터넷 사업자로 변경해서 각각의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나누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전자상거래법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여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직구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역외 조항이 신설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 철회 조건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점, 또 맞춤형 광고를 할 때 그 정보 이용 시에 고지할 의무가 강화됐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국내 대리인 지정하도록 해서 그 외국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고 지금 강화될 그럴 예정이다라는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이 중개사업자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한 경우에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책임이 강화되었고, 이거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그 특히 운영 사업자의 경우에 좀 여러 가지 그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ESG가 강화되는 차원에서는 이 사회, 특히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여서 이 전자상거래법도 그런 쪽으로 점점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뜨거운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금년 3월에 여러 가지 간담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진 않았는데요. 이 법이 결국은 제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면 교부 의무라든지 또 사전 통지 의무, 또 서류를 보존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앞에 두 세션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거 오프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마켓시어도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거 대규모 유통업자와 비슷한 그런 속칭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갑질에 대한 규제, 금지 규정을 많이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보복 행위도 금지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ESG 시대에 우리 유통 사업자 분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법령이 준수되어야 되겠다. 그 형식적인 법령 준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령 준수와 준법 강화를 통해서 결국은 ESG라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 어떤 새로운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법령 준수와 준법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법 위반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는 CP 관리 시스템이 없다든지, 또는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답습한다든지, 또 담당자들이 안이하게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차원에서 준법 의지를 천명하고 나아가서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리스크 분석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해소해서 그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